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네. 뭐 이제는 거의 친구 같아요. 네, 우리 친구죠? 네, 오늘도 파킨슨병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의 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을지대병원의 장미입니다. 네, 두 분은 뭐 우리 파킨슨TV 초반에 나오셔가지고 굉장한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뭐 이불킥 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오늘 아주 결심을 하고 나오셨대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또 다양한 얘기를 나눠주실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교수님,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저희가 지난 회에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행성 파킨슨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지난 8회부터 11회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난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거죠? 네, 지난 시간과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진행성 파킨슨 환자들의 어떤 약물 치료는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다른 치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를 시작합니다. 네, 초기 파킨슨병과 진행성 파킨슨병, 약물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초기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약물을 사용을 하면 한 3에서 5년 정도는 크게 뭐 병이 진행을 한다거나 환자분들에게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런 증상이 없는 허니문식이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 파킨슨병이 진행이 되면 이제 합병증, 약에 의한 합병증들이 생기는 이제 후기 그 단계로 가는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제 5년 정도 병이 5년 정도 지나면 파킨슨 환자의 50%에서 이제 약효 소진이라는 후기 합병증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효가 감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이 자연히 사실 느끼게 되는데요. 약효가 이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원래는 이제 파킨슨 레보도파를 먹게 되면 약효가 잘 유지가 되는데요. 다음 약을 먹기도 전에 이제 약효가 떨어져서 환자분들 불편한 떨림이라든가 서동이라든가 강직 같은 게 생기는 미리 빨리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약효 소진 증상이라고 하고요. 약효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오르고 내려갈 때 몸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꼭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꼬이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상운동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병이 진행하면요. 이게 약효가 찬찬히 올랐다 오래 유지됐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효가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약효의 효과의 변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약효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주기별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레보도파를 먹게 되면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되면 우리 혈중 농도가 최고 농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체제, 용량, 이상 운동증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꼬이고 흔들리고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중 이상 운동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환자분들이 약을 먹었을 때 약효가 오르려고 하는 때나 아니면 약효가 다음 약 먹을 때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또 그렇게 꼬이거나 근긴장증이라고 해서 뭐 발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던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먹은 모든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모든 분들보다는 이게 조금 위험 인자가 있는데 50대 전에 발병을 한 조금 젊은 나이에 발병하신 분이거나 파킨슨 증상이 있지만 그냥 이거는 노화구나라고 지켜보다가 늦게 오셔서 약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에게 주로 잘 나타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몸 안의 약물 농도가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문제인데 이게 치료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 설명해 주셨듯이 약효가 너무 높아도 낮아도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아주 적정 용량을 이렇게 잘 유지하게끔 약을 써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레보도파의 약효를 오랫동안 잘 몸에 유지할 수 있도록 약효가 오래가는 약물들을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유지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신약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몸에서 약효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약들이 이제 주로 타겟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합병증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약만 잘 조절한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근데 네. 운동 증상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파킨슨병이 진행하면은 다른 비운동 증상들도 같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나 뭐 아주 뭐 변비 조절도 안 되고 소변 기능도 문제가 생기거나 수면 장애도 더 심하게 되고 통증도 잘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이제 병에 진행하고 이제 약물 이렇게 사용하면서 정신 증상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약물 농도가 너무 높을 때 헛것이 보이는, 환상이 보이고 뭐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든가 뭐가 벌레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충동 조절 문제, 이게 마음이 내 맘대로 되지가 않죠.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가 과한 성욕이나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약과 관련 없이도 치매의 확률도 이제 파킨슨병이 진행할수록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진행성 파킨슨 환자들에서 약제를 조절할 때 좀 더 세심한 어떤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취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환자분의 운동 증상에 아주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약물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긴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효 소진 증상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죠. 이제 이렇게 아무리 조절해도 잘 되지는 않고 이렇게 약효 소진이나 이상 운동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적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이라는 거에 이제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선택을 초기부터 하지는 절대 않고요. 약에 이제 결국은 이런 이상 운동증 같은 게 생겨서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적 선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다음 회차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레보도파 약물의 고유 부작용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레보도파를 이제 환자분한테 쓰고 보통 한 5년에서 7년 있으면 이런 합병증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거를 약물 부작용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파킨슨이 진행함에 따라 그 도파민 신경세포가 많이 죽고 사실 레보도파라는 게 거기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약인데 이 수용체조차도 이제 망가지게 되고 원래 죽게 되니까 예전에는 이제 약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한 거에 대해서 옆에서 버퍼링 역할을 했는데 이제 버퍼링 역할이 없어지니까 동요 현상이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약에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보통 부작용이 없는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보통 이제 울렁거린다거나 아니면 심하면 토도하실 수 있고요. 소화가 안 된다, 변비가 더 심해진다, 그리고 또 너무 졸리다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실제로 다른 치료제들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 보완할 수 있는 약제들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도파민 휴연제라는 게 있고 앞에서 계속 언급을 했듯이 얘도 또 레보도파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수용체를 자극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약효는 레보도파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효과가 길게 가고 또 레보도파의 이상 운동증과 약효 소진 같은 게 덜 일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얘에 의해서 충동 조절장애 아니면 주간 졸음, 부종 이런 것들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 약제입니다. 두 번째로 마오비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오비라는 거는 우리 머리 안에서 도파민을 분해시키는 물질인데 이제 그런 억제, 도파민이 분해되지 말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좀 더 머리 안에서 도파민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진행성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약효가 짧아졌을 때 사용을 하면 이제 레보도파의 효과를 길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약효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진행성 환자에게서 단독으로는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콤트 억제제인데요. 콤트 억제제 같은 경우 도파민을 먹는 게 아니라 레보도파를 먹잖아요. 네. 그러면 도파민은 머리까지 가질 못하기 때문에 레보도파를 먹는데 레보도파가 먹고 나면은 모든 레보도파가 다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이제 다른 물질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레보도파가 머리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콤트 억제제고 이걸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약효가 훨씬 더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파킨슨병 진행성 파킨슨 환자에서 약효를 오래 가게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아만타딘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이제 진행성 파킨슨 환자에게서 사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운동증 치료입니다. 아까 이게 막 몸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흔들리는 증상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이제 조절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몸의 흔들림을 좀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다만 이제 부작용으로는 이제 몇 가지 약간 항콜린성 작용이 있어서 약간 환시나 그런 환시 같은 이런 문제들이 약간 더 나빠지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 병의 모든 것. 저희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진행성 파킨슨 환자에서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희경 씨 오늘 어떠셨어요? 어려웠죠? 진퇴양난.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네. 이런 부작용, 합병증이 있다고 하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쓰지는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웠어요. 네. 무겁고 진료실에 있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런 진행성 파킨슨 환자들의 약물 조절이 저희가 약의 종류들을 4가지를 알려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또 이런 약을 쓰면서 약에 대한 반응이 환자들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이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또 약을 조절해서 환자가 좋아졌을 때 느끼는 보람 또한 크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본인의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절을 받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예. 위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은 의사분들과 친해지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